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담화문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법원 스스로 고발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제기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 담화문 발표 내용입니다.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다 털고 가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대법원장이 모든 자료 제공, 수사와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을 언급한 만큼 검찰 수사 착수는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특조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영구 보존해 사법부의 반면 교사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에 착수했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의혹의 진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로 애정을 가지고 한 행위다.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받는 혐의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입니다. 김지은 씨를 강제추행한 적 없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이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이뤄진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안 전 지사 변호인의 말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합의에 의한 자발적 성관계라는 주장입니다. 안 전 지사 측은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260호에 달하는 증거 목록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씨 진술서를 포함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맞받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절대적인 권력에 바탕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김지은 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안 전 지사의 업무 스타일과 절대 권력 등을 입증하겠다며 안 전 지사와 함께 근무했던 충남도청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계속 공개 재판으로 할 경우 안 전 지사 지지자들에 의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재판을 전부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필요성을 확인해보고 다음 준비기일까지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번 더 공판 준비기일을 갖고 다음 달 4일부터 본재판에 들어갑니다.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달 6일 재판이 안 전 지사 재판 초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2차례 영장 청구와 법원의 2차례 영장 기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검찰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폭로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안 전 지사 성폭력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난 10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킹을 당한 가상화폐는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코인레일이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예, 코인레일은 지난 10일 해킹 공격을 당해 펜디엑스, 엑스톤 등 9종의 가상화폐 36억 개를 탈취당했습니다. 네. 금액으로는 210억 원 상당의 펜디엑스, 그리고 149억 상당의 엑스톤 등 총 400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해킹을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어떤 식으로 해킹을 당한 건가요? 네, 해커가 암호화 거래소 직원, 회원을 상대로 악성 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서 감염을 시키면 감염된 계정이 다른 팀이나 동료들에게 업무를 가장하여 2차 공격을 가하고 이로 인해 내부 시스템까지 침입하는 스피어 피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해킹 피해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해킹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네트워크와 분리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을 구축한다든지 방화벽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영세하고 수수료 수익에만 열을 내면서 정작 중요한 보안에는 취약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피해를 당한 코인레일의 경우도 하루에 3천억 원대의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자본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네, 일단 해킹은 벌어졌고요. 범인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해커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 가상화폐 공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상화폐 마일코인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마일코인을 추적하다 보면 해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외 공조 수사 등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이루어진다면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해커가 잡힌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해킹 행위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 없이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접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유출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판례가 그 가상화폐에 대한 재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도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추가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해커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큰 만큼 감옥행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 돈만 쫓는 게 아니라 고객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인데 국가와 법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재판인 것 같습니다.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정부는 10억엔, 우리 돈으로 110억 원 정도를 받고 위안부 문제를 더 거론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합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이른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이 당시 한일 정부의 자평입니다. 그러나 당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10억엔의 위안부 문제를 팔아넘긴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은 2016년 8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소송 근거는 지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건 피해자 기본권 침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 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는 것이 당시 헌재의 판단입니다. 부작위, 즉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불가역적 합의를 해 위헌적인 부작위 상황을 영속화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소송 취지입니다. 2015년 한일 합의에서는 약간 배상 청구권, 법적 책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저희가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작 본안 판단에선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가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굴욕적 위안부 합의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아주 좁게 인정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좀 부각시켜서 정부의 외교적 행위든 재량 행위든 간에 이런 인권 피해를 받으신 할머니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어떤 애초 12명으로 시작한 이번 소송은 지난 1년 10개월 사이 김군자, 안점순 두 피해자 할머니들이 사망하면서 원고는 이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언제나 그렇듯 시간은 일본 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70년 넘게 켜켜이 쌓였던 한에 비해 오늘 재판부의 선고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한 한국경쟁법학회 학예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 정순영 기자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한국경쟁법학회 학예 학술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네,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쟁법에 관한 최고 권위를 자랑을 하죠. 한국경쟁법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인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인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오늘 학술대회는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 커뮤니티에서 최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총 3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는데요. 1부는 공정거래법의 실체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공정거래 행위 규율 체계 그리고 부당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개편 방안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또 2부에서는 기업 집단 규제 제도 개편 방안이 집중 논의가 됐고요. 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위원회 조직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진행이 됐던 3부에서는 사건 처리 절차 법제 개편 방안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일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현재의 상황보다 좀 더 넓게 잡아서 한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40 이상, 또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개편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또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 지배적인 행위 역시 현행 상품 가격이나 용역을 대가로 해서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정도에서 상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정위 전속 고발권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네, 이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에 고발이 있어야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인 제71조 1항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전속 고발자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또 의무 고발 요청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전속 고발자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형사 제재 필요성이나 전문적인 필요에 따라서 전속 고발제를 선별해서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자진 신고 시 면책을 해주거나 또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좀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면은 재량 면책을 해주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그리고 현재 국내 계열사로 되어 있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해외 계열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현행 자산 규모로 되어 있는 기업 집단의 지정 기준을 경제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한 이 밖에 다양한 그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7월 중에는 이 차원의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정기 국회
이렇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법 개편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규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이,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고 손실과 횡령은 유죄, 뇌물은 무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드루킹 특검팀 특검보에 사법연수원 19기 박상윤, 김대호 변호사와 연수원 25기 최득신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박상윤 특검보는 경찰 출신, 김대호, 최득신 특검보는 각각 검찰 출신입니다. 수사팀장엔 사법연수원 21기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학습지 교사도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 공개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회가 요구한 문건은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 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 등 변호사 단체와 관련된 문건 3가지입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로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